지금 보시면은 그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부분인데 CPU에서 출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4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중간 정도. 왜냐하면 그 20문제 넘으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거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요거는 이렇게 14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레벨로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CPU예요. CPU가 그 IC라는 칩 형태로 있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 폰 노이만에서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 배웠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기억나시죠? 그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CPU가 하나씩 가져가서 해석한 다음에 실행하는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가 뭘 바꿨냐면 기존에는 어떤 컴퓨터의 기능이 스페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됐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제너럴, 일반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일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보면은 보조 기억인 HDD나 SSD에 프로그램들이 깔리면 요게 주 기억 장치인 메모리로 올라와서 CPU가 하나씩 갖고 가서 실행한 다음에 저장하는 구조이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잖아요. 그죠? 그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버스들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옮기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머신 사이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머신은 사실은 컴퓨터 머신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머신, CPU 컴퓨터 뭐 그런 머신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얘기한 거고,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머신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보시면은 인출, 그다음에 해독, 실행, 저장이 있는데 해독, 실행, 저장은요 사실은 그 실행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행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출, 실행 이렇게 사이클로 돈다라고 볼 수 있고, 인출은 내가 명령을 갖고 오는 거고 해독은 제어 장치가 명령을 해독하는 거죠. 이게 해당하는 명령어가 뭐 덧셈 명령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실행 명령어는 ALU에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인 ALU에서 덧셈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덧셈을 선택해서 덧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저장은 이건 이제 별도의 사이클이에요. 여기까지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클은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는 그 결과, 아까 A씨의 결과가 저장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제 주기억 장치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그림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인출, 해독, 실행, 저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그러니까 클럭이 나와요. 클럭 이렇게 나오는데 클럭 주파수가 당연한 거죠. 그 클럭 주파수가 빠르면 CPU가 뭐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아마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그 클럭 주파수가 3.4 기가헤르츠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클럭 주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클럭이 뭔지 알아야 돼요. 클럭은 CPU에 뭐 CPU에 인가되는 거기도 하지만 어차피 컴퓨터에 동작할 수 있게끔 인가되는 클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전자 부품이면 다 클럭이 인가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자 부품이면 클럭이 이제 인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클럭 보시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작동하기 위한 거는 뭐냐면 클럭이 이제 이렇게 인가되잖아요. 클럭이 이렇게 인가된다. 저번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인가되면 그러니까 초당 몇 개의 클럭이 이제 인가될 건지가 문제인 건데 여기 보면은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클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클럭인 거고 여기가 라이징 엣지, 여기가 폴링 엣지, 상승 엣지, 하강 엣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작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요게 동작 기준, 그러니까 CPU의 동작 기준점 또는 전체 논리 회로의 동작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럭이 이게 여기서 여기 클럭이 딱 인가돼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에 동작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초에 클럭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클럭 주파수라고 하고 헤르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르츠니까 여기 보면 헤르츠잖아요. 기간은 10의 9승이니까 얘는 1 곱하기 3.4 곱하기 10의 9승계의 클럭이 1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1초에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1초에 한 번이면 1헤르츠고 1초에 10의 6승계면 메가헤르츠고 1초에 10의 9승계면 기가헤르츠고 그래서 3.4 기가헤르츠라고 한다면 3 곱하기 10의 9승계의 클럭이 1초에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내가 그 동작 기준점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빠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럭 수가 높으면 당연히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빠른데 뭐가 발생해요? 발열이 발생해요. 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면 냉각기가 존재하잖아요. 냉각기 고장 나면은 컴퓨터가 동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버클럭킹이라고 예를 들어서 2.0 GHz라고 샀으면 이걸 이제 뻥튀기해서 3.0 불법으로 3.0 GHz로 이제 오버클럭킹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클럭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 GHz라면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놀고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운돼서 뭐 3.0, 2.0으로 이렇게 클럭이 다운돼요. 왜냐하면 안 중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너지 절약 촬영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요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2019년도인가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잘 알아두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초당 처리하는 명령어의 개수 해가지고 이제 밉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100만 개 단위로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이 처리하니까 초당 100만 개. 예를 들어서 18.5 메가 그러니까 18.5 밉스 그러면은 1초에 185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령어라는 게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왜 추상적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복잡한 명령어일 수도 있고 단순한 명령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현재는 뭘 사용하냐면 플롭스를 사용해요. 플롭스는 뭐냐면 플로팅 포인트예요.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초당 플로팅 포인트를 도대체 몇 개? 플로팅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소수점인데 부동소수점은 뭐냐면 고정소수점의 반대예요. 고정소수점은 뭐냐면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625 하면 이게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거. 근데 이제 플로팅은 뭐냐면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이 점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규화도 수행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컴퓨터 명령어 중에 연산이 제일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롭스를 사용하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단순한 예인데 요거 명령어 클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명령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개의 마이크로 연산 또는 오퍼레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연산은 1클럭.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어는
다수개의 클럭. 자, 다수개의 클럭 별표일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냐면 명령어가 한 클럭에 수행된다. 아니죠. 명령어는 다수개의 클럭으로 수행되죠. 그리고 만약에 CPU가 3.0GHz이고 그건 초당 클럭이 3 곱하기 10의 구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더 들어가지만 3개의 클럭만 소비된다고 한다면 가정이에요. 사실은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 얘는 이 CPU는 초당 10의 구승계에 왜냐하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10의 구승계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초당 10의 구승계의 명령어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CPU의 내부 구조 이제 다시 반복돼서 우리가 첫 시간에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씩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CPU인데 CPU 내부 구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CPU에는 연산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가 있다. 그래서 연산 장치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레지스터는 데이터, 명령어, 주소를 임시로 보관하는 거고 어떻게 돼요? 얘는 메모리 계층 구조상에서 제일 빠르죠. 제어 장치는 뭘 해요?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CPU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연산, 기억, 제어, 전달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심을 가졌던 건 CPU 내부 구조. CPU 내부 구조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CPU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는 ALU, CU, 레지스터. ALU는 뭐예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CU는 뭐예요? CU는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는 이렇게 레지스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를 더 기억할 수 있다면 뭐가 있어요? 내부 CPU 버스가 존재하죠. 내부 CPU 버스는 절대 시스템 버스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절대 시스템 버스가 아니에요. 시스템 버스는 외부에 있는 CPU 외부에 있는 거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더 자세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실제로 산술 논리를 할 수 있는 것과 상태 플래그와 이동기와 보수기가 있다. 상태 플래그는 대표적으로 CSGV가 있어요. CSGV는 뭐냐면 C는 캐리, S는 사인, 부호, G는 제로, 그 연산의 결과가 제로인지, 그리고 V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앞에 캐리는 이렇게 덧셈이나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캐리가 발생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CSGV 상태 플래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기는 이렇게 시프터라고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 10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누기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비트가 이동할 때. 그죠? 왜냐면 1, 2, 4, 8, 16으로 그러니까 2의 배수로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 이동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기는 그러니까 2의 보수를 만들 거예요. 2의 보수를 왜 만들어요? 2의 보수를 만들어서 내가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2의 보수 이용해서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산술 논리 연산은 아리스메틱 앤 로직이니까 아리스메틱은 산술, 로직은 논리, 덧셈, 뺄셈, and or not 뭐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ALU 구성 보시면 산술 볼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상태 플래그는
요거 음수가 사인이죠, 사인. 음수가 사인. 그리고 제로가 제로인지, 오버플로우가 V.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없는 게 C, 캐리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CSGV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로 곱셈을 하거나 2로 나누거나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기, 컴플리멘터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 보수를 사용하는데 이 보수를 왜 사용하느냐? 이거는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이제 레지스터 얘긴데요. 레지스터 보면 이제 자세히 보는 거니까 레지스터 보면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억 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근데 뭘 저장하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명령어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각각 목적에 따라 틀린 레지스터들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제일 빠르다. 예를 들어서 임시로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한다. AC 레지스터, 누산기 뭐 사용해야 되고,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뭐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내가 그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어온 명령어 또는 데이터를 잠시 보관한다. MBR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용도별 분류를 하는 건데, 용도별 분류는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가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라고 해야 될까? 가르친 대로 안 나오니까 유추를 좀 하셔야 돼요. 비슷한 것들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소 레지스터는 주소 저장하는 거죠. 범용 레지스터는 데이터 또는 주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범용 레지스터인 거고, 아까 부동소수점 레지스터, 부동소수점 기억나시죠? 부동소수점 레지스터가 따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상수 레지스터는 상수만. 그 특수 레지스터는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그 문득 강의 준비를 하다가 느낀 건 뭐냐면, 특수 레지스터에 지금 그냥 프로그램 상태 해놓고 제가 여기 PC하고 PSW라고 했잖아요. 근데 PC 부분을 삭제할까요? PC 부분은 여기하고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PC 부분은 빼시고요. PC는 삭제하시고 PSW가 뭐예요? PSW는 아까 말씀드린 CSGV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을 저장하는 거고, 색인 레지스터는 특수 레지스터인데 얘는 그 나중에 배우는데 배열의 인덱스 같은 거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의 인덱스를 왜 저장하냐면, 배열이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렇게 가감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인덱스가 이렇게 바뀌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데이터를 빨리빨리 갖고 오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열의 인덱스. 그리고 보면은 사용자에게 보이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거, 그리고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 있는데,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지금 뭐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 뭐냐면 PCMAR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이는 레지스터 보면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목적은 그냥 그 다용도, 아까 말한 다용도, 데이터, 주소, 다용도,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 대표적인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게 AC 레지스터 같은 경우가 데이터 저장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명령어 저장 못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주소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거 하려면 아까 그 인덱스 레지스터 있잖아요. 배열의 인덱스 나타내기 위한 그런 특수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라고 있는데요. 스택 포인터의 별표할까요? 요거는 이제 자료 구조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스택이라는 놈이 있어요. 스택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임시 메모리 느낌이에요. 왜 임시 메모리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구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C 언어 코드 같은 거 짜게 되면 지역 변수 같은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함수가 끝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택에 저장하는데 스택의 최상위, 그러니까 스택이 이렇게 쌓이는데 최상위를 나타내는 주소 포인터를 스택 포인터라고 한다 해서 자료 구조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고 우리가 나중에 스택 포인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건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그 조건 코드는 그 상태예요. 상태가 뭐예요? CSGV 똑같아요. 그래서 부호, 사인, 그리고 0, 제로, 그리고 오버플로우,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캐리가 있어요. 캐리가 있어야 되죠. 캐리가. 그래서 도대체 조건 코드는 뭐 하려고 이렇게 있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인터럽트 기억나세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의 상태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 코드 상태도 다 저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캐리가 발생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음 연산을 위해서 계속 이어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분기가 뭐냐면 이런 조건들을 보고 내가 바로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할지 아니면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C 언어의 if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건을 보고 바로 다음 명령어 실행할지 아니면 그 다음 다른 곳에 있는 명령을 실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어미 상태 레지스터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또는 안 할게요. 여기 보면은 PC, IR, MAR, MBR이 존재하는데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PC하고 IR은 별로 안 외로워요. 안 어려워요. PC하고 IR은 별로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MAR하고 MBR이 문제예요. 보면은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 MAR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XSR 기억장치 주소가 저장되는 레지스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서 읽거나 쓸이에요. 읽거나 그러니까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버퍼 레지스터에 쓰여질 데이터 또는 읽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쓰여질과 읽은 얘랑 이렇게 매치되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매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저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상태 단어 뭐예요? P, S, W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C, S, G 그 다음에 V 오버플로우가 있다. 나머지 뭐 이퀄 동등 같은지 그다음에 인터럽트 가능 불가능인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가능 여부 체크해가지고 아예 막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CSGV가 제일 중요해요.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제어 장치 보시면요. 제어 장치는 뭘 하는 거냐면 명령어를 이제 해독하죠. 해독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요. 제어 신호는 두 가지. 그러니까 CPU 내부, CPU 외부. 외부는 아까 기억나시는 것처럼 주기억 장치, 읽기나 쓰기 뭐 제어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부는 기억나시죠? 이렇게 레지스터 간 이동 주어진 시각에 아까 기억나시죠? T0, T1, T2 같은 주어진 클럭 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명령어 형식 보시면요. 명령어 형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산 코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 주소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산 코드 부분은 OP 코드 부분이고 아까 기억나시죠? 얘는 기억장치 주소 부분은 오퍼랜드 부분이잖아요. 오퍼랜드 부분이니까 그래서 add 250이라고 한다면 add는 연산 코드이고 250은 기억장치의 주소이라고 말씀드릴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좀 약속이 필요한데 뭐라고 할까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면 왜냐하면 저 250이 그냥 데이터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제어장치 구성 요소 보면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관점, 그러니까 매크로 뷰 원래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어장치에 MAR, IR, 그러니까 MBR, IR, MAR, PC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저거는 이제 CPU에 포함되는 건데, 큰 관점에서는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원래는 별도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관점에서 MBR, IR, 그다음에 MAR, PC가 있고, 그다음에 명령어 해독기 별표할까요? 명령어 해독기가 존재해요. 명령어 해독기가 존재해서 IR에 add 250이 있다면 add를 해석해서 그게 덧셈 명령이라는 걸 알아내죠. 그래서 ALU를 연산을 결정하고 ALU에서 덧셈을 선택하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어 장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300번째 add 250이 있다는 걸 가정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PC잖아요. 여기 300이 있고 PC에 300이 들어가 있고, 요게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 요게 MAR이 300으로 되고, 그러면 주기억장치 300번지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인 MBR에 add 250이 넘어오죠. 그리고 명령 레지스터인 IR에 add 250이 넘어오고, 명령어 해독기 별표할까요? 명령어 해독기에서 add 250을 해석한 다음에 그 ALU 연산장치에서 덧셈 명령을 선택해 주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바뀌던 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낼 때는 다른 교수님들은 다른 부분을 참조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는 정말 옛날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아주 옛날 구조예요. 그게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고, 지금 64비트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그 컴퓨터 내부 구조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캐시라든지 그런 걸로 시험문제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동작 원리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최적화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예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신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최신 기술은 여러분들이 대학 때 배우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 때 최신 기술을 배우고 왔는데 강의가 왜 이럽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림상에 보면, 그러니까 명령어 레지스터 부분에서 이제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250이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250 부분에 데이터
400을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명령어 레지스터 부분이랑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인 MAR이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로 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까 그 300번지에서 400번지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령어가 점프 명령어인 거예요. 점프 명령어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조건을 검사해가지고 400번지로 갑자기 가는 거죠. 그러면 점프 400 하면 요 400이 PC로 가게 돼가지고 PC가 400이 돼서 다음 명령어를 400번지에서부터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PU 내부 버스는 내부 CPU 버스는 얘는 시스템 버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기억나시죠? 시스템 버스가 아니다라는 거고 여기에 주소 버스가 있다 없다? 없죠. 주소 버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PU 내부에 주기억 장치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주소 버스가 없어요. 고로 시스템 버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주소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로 그러니까 지금 그 CPU가 외부의 시스템 버스랑 연결을 하려면 버퍼 레지스터 그러니까 MBR과 MAR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인터페이스 회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결을 하면 된다. 그래서 MBR과 MAR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차를 개선하기 위한 버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PC하고 IR만 있어도 크게 상관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PC가 너무 특수 목적이라 크게 상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MBR과 MAR은 버퍼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부 CPU 버스는 시스템 버스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설계 부분에 별표할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부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는 CPU를 하나 이제 보는 거니까 보면 레지스터 안에는 뭘로 돼 있어요? 플립플롭에 별표할까요? 플립플롭이 약자이고 얘는 1비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학에 플립플롭 파트가 있어요. 플립플롭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실 건데 어쨌거나 플립플롭이 1개 있으면 1비트 저장하고 16개 있으면 16비트, 32개 있으면 32비트를 저장해요. 그런데 레지스터에는 플립플롭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D 플립플롭을 사용해요. D 플립플롭은 딜레이 또는 데이터 플립플롭이고 별다른 특성이 없어요. 그냥 클럭 펄스가 인가되면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요. 원래 갖고 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출력을 내보내요. 1이면 1, 0이면 0.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플립플롭 또는 딜레이 플립플롭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상태도 진리표, 회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맨 처음 것만 설명하고 나머지 설명 안 할게요. 뭘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상태도는 0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상태가 0인데 1이 들어오면 내 상태가 1로 바뀌고 1이 들어오면 다시 1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럭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진리표인데 진리표는 이게 영어로는 트루스 테이블인데 진리표? 트루스 테이블인데 이런 거예요. 클럭이 들어왔을 때, 클럭이 인가됐을 때 현재 상태가 D가 0이 들어오면 QT 플러스 1. QT 플러스 1은 뭐냐면 다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QT가 현재 상태고요. QT 플러스 1은 다음 상태예요.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0에서 0으로 바뀌고 1에서 1로 바뀌는 거예요. 0이 인가되면 0이 되고 1이 인가되면 1이 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리고 얘는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다른 것들은 다 아시겠죠? D는 입력 부분인 거고, CP는 클럭 펄스 얘기하는 거고, Q는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출력 부분, 상태 뽑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Q'이에요. Q'이 뭐냐면 얘하고 얘는 구성을 위해 보수 관계를 가져요. 상태가 반전이에요. 상태가 반전인 보수 관계를 갖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동작하기 위한 어떤 그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면 만약에 4비트 레지스터라고 한다면 플립플롭 몇 개 있어야 돼요? 당연히 4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클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에 인가돼요. 동시에 인가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클럭 펄스를 동시에 인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리어라고 있는데, 클리어는 뭐냐면 그냥 다 지우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1, 0, 1, 1이 있다고 한다면 클리어를 딱 인가하게 되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000으로 초기화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병렬로 출력할 수 있고 병렬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ALU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ALU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ALU 구성된 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ALU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는 뭘 하는 거냐면 C, S, G, V 기억나시죠? 요거를 그러니까 매번 어떤 연산이 발생할 때마다 CSGV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A는 AC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B는 MBR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연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제 이해 보수 때문에 그래요. 이해 보수 왜 들어간다고요?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무슨 구성이에요? ALU의 실제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성인 거고.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ALU의 연산 회로를 보면 이거는 이제 산술 부분이에요. 산술 부분인데, 산술의 별표할까요? 산술, 덧셈 뺄셈 부분인데, 얘는 뭘 이용해요? 병렬 가상기로 한다. 병렬 가상기는 이제 동시에 넣고 동시에 빼고 동시에 계산이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비트예요. 뭘 이용해요? FA, 풀 애더를 이용해요. 풀 애더는 뭐라고요? 풀 애더는 전 단계의 캐리까지 고려를 했다. 전 단계의 캐리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현재 덧셈을 수행한다. 근데 저 회로만 놓고 보면 얘는 뭐밖에 못해요? 덧셈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싶죠. 그래서 원래는 뺄셈 연산하려면 익스클루시브 OR의 특성을 이용해서 익스클루시브 OR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뺄셈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한 연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8가지 연산을 하기 위해서 S0와 S1을 인가해요. 요 회로를 집어넣고 S0, S1, 그리고 CI는 원래 전 단계 캐리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S0, S1, CI까지 해가지고 3비트니까 이게 8승이잖아요. 8가지 연산이 가능해요.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B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8가지 연산이 가능해요. 그 연산 테이블은 지금 이 연산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연산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뭐 외우거나 그러고 할 자시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복잡한 회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익스클루시브 OR가 인가돼가지고 뺄셈 연산이 수행되는 것만 나왔어요. 뺄셈 연산이 수행되는 것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S0, S1, 그 다음에 CI 캐리, 전당의 캐리를 이용해가지고 8가지 연산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증명할 거는 뭐냐면 요걸 증명할 거예요. 뭘 증명할 거냐면 이렇게 되는지, 만약에 S1, S0, CI를 10, 2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요게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는지, 그러면은 사실은 증명이 거의 됐어요. 왜냐하면 CI가 전단계 캐리가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1, S0를 10 집어넣었을 때 B 프라임만 되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은 B 프라임이 1의 보수니까 1의 보수 플러스 1이니까 2의 보수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뺄셈 하는 거죠. 2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 프라임이 되는 것만 보면 되는데 S1과 S0가 10인데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10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10을 집어넣고 여기 보면 여기 1을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여기 보면 S0에 0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 지금 1 집어넣었으니까 B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죠. 근데 여기 지금 그 낫이니까 B 프라임이 되죠. 그러면 결론은 1이니까 B 프라임, 엔드니까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B 프라임이니까 엔드니까 B 프라임이죠. 왜냐하면 B 프라임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B 프라임, 그 출력이 결정되니까. 그리고 5하니까 0 B 프라임이니까 얘는 B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인 거고,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